요즘에는 북한이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어 월북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하지만 과거에는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을 가진 채 월북을 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1953년부터 1979년까지 월북한 군인만 해도 391명이었고 정전 뒤 전체 월북자 수는 약 600여 명에 이를 정도입니다. 하지만 철책이 세워지고 군사시설이 강화되자 더 이상의 월북은 어렵게 되었죠. 그럼에도 이것을 뚫고 북한에 간 월북자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들은 그 후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월북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트래비스 킹의 월북 사건. 당시 23살의 미군이었던 트래비스 킹은 2023년 7월 18일에 월북을 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본국으로 가려던 중 공동경비구역 JSA 투어에 대한 광고를 보았는데요. 하지만 투어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마무리할 때쯤 그가 갑자기 웃으며 북한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는 평소 주변에 월북에 대한 어떤 암시도 전혀 하지 않았고 마땅한 월북 동기도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는 그는 착한 아이라며 제정신이라면 그런 일을 벌일 리가 없다고 말했고 친척들은 그에 대해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한 조용한 외톨이였다고 말했죠. 하지만 트래비스 킹의 월북 동기가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했는데요. 알고 보니 그는 징계 사유로 인해 본국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직전에 탈영하여 북한으로 넘어갔던 겁니다. 혐의도 탈영, 군 동료 폭행 등 여러 개나 되었는데요. 특히 월북하기 전 해에는 클럽에서 20대 한국 남성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때리기도 했고 그 바로 다음 달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되면서도 난동을 부렸다고 하는데요. 계속 소리치며 경찰차 문을 부숴 혐의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국에서 2달간 구금되었고 구금에서 풀려난 지 8일 뒤 본국으로 송환되어 대가를 치를 상황을 앞두고 월북을 감행한 겁니다. 킹이병은 북한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들은 말하지 않은 채 미군 내의 학대와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불평등한 미국 사회 때문에 월북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고 월북 2달 만에 아무 조건 없이 중국으로 추방했습니다. 그 후 미군은 그에게 총 14건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유은학 중령 월북 사건. 1977년 10월 20일 당시 육군 대대장이었던 유은학 중령은 비무장지대를 순찰한다며 무전병이던 오봉주 일병을 데리고 지프차에 올라탑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단순 순찰이 아니었는데요. 그는 갑자기 돌변했고 운전병과 무전병을 위협하며 같이 북한에 가도록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운전병은 끝까지 거부를 했는데요. 그러자 그는 운전병의 발에 총을 쏜 뒤 내버려두고 20대 초반에 불과했던 무전병을 강제로 데리고 철원 역곡천을 따라가다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이 발표한 그의 월북 사유는 가정불화, 도박빚, 여자 문제 등 사생활 문란 때문이었는데요. 추가로 군 정보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엔 군부대 매점을 대대장이 관리했는데 그가 이 부대 매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자 월북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월북한 현역 군인 중에서는 가장 고위급이었기 때문에 당시 청와대와 군 당국에서는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쳤는데요. 특히 그는 보병학교 전술학처에서 교관으로 근무하는 등 군사전술과 암호, 훈련 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이를 모두 바꾸느라 군은 약 1조 원대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최덕신 월북 사건. 한국에서 외무부 장관과 육군사관 학교장까지 역임한 최덕신의 월북은 한국 현대사에서 중요한 사례로 남아있는데요. 최덕신은 특히 한국 최고위층 월북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최동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황포 군관학교를 졸업한 뒤 군에서 여러 굵직한 자리들을 거쳤습니다. 특히 1951년 2월 그가 11사단장을 맡았을 당시에는 거창군 일대 주민 1000여 명을 빨치산과 내통한다며 처형할 정도로 철저한 반공주의자였죠. 박정희 집권 당시에 그는 외무부 장관에 임명되었고 그 후에는 서독주재 대사로 부임했는데요. 하지만 동백림 사건이 수습에 실패하자 박정희는 그를 해임했습니다. 해임 후 최덕신은 1967년부터 6년간 천도교 교령을 지냈고 1976년에는 미국으로 이주했는데요. 미국 체류 중 그는 6.25 때 납북된 부친의 묘소를 찾는다는 명분으로 방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애국열사릉에 잘 모셔져 있는 부친의 묘를 본 뒤부터 그는 수시로 방북하면서 찐폭 활동을 벌였는데요. 1986년에는 장성한 자식들을 남겨두고 아내 류미영과 함께 북한으로 아예 망명하였죠. 이런 그의 월북 배경에는 김일성의 설득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김일성은 과거 10대 시절 최덕신의 부친이 만주에 설립한 화성예숙을 다녔는데 이런 인연을 강조하며 그가 북한으로 오도록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가 월북한 뒤 북한에서는 그와 관련된 영화까지 제작해 체제 선전을 하며 극진히 대접했는데요. 또한 남한 최고위 급 인사의 월북이었던 만큼 최덕신 부부의 북한 내 계급도 높을 수밖에 없었죠. 그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직위를 맡았고 조국 통일상도 수상했습니다. 1989년 사망 후에는 애국열사릉에 안장되었죠. 부인 류미영은 남편이 사망한 뒤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직을 이어받았습니다. 한국에 살던 그의 자식 차남 최윤국 또한 2019년 아버지가 그러했듯 자식들을 남겨두고 월북을 했는데요. 그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비자를 받아 제3국을 통해 항공편으로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며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북쪽 인사들로부터 꽃다발을 받으며 환영받았습니다. 최인국은 부모의 월북 뒤 직장을 10번이나 옮기며 방황을 했는데요. 또한 월북 전에는 천도교 교령을 만나 한국에서 살기 힘들다며 북한에 가면 어떨지 가끔 얘기했다고도 합니다. 73세라는 나이에 월북을 했지만 북한 내에서 고위층 부모를 둔 만큼 북한 내에서 그의 삶은 비교적 평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태무 표무원의 월북 사건. 1949년 5월 4일 춘천에 주둔하고 있던 표무원 소령은 야간 전투훈련을 실시한다는 구실로 대대병력 455명을 소집합니다. 하지만 그는 탄환도 가지고 있지 않은 병력을 이끌고 바로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갔는데요. 미리 내통한 북한군이 부대를 포위하자 그는 자진투항하는 방식으로 병력들을 제물 삼아 월북했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인 5일에는 홍천에 주둔 중이던 이대대장 강태무가 연대의 작전 명령으로 북한군을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병력 300여 명을 이끌고 인제로 이동해 38선을 넘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공격은커녕 월북을 택해 죄 없는 병사들이 가족들과 찢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두 부대의 월북 당시 이런 낌새를 눈치챈 일부 장병들은 월북을 거부하고 탈출을 시도했는데요. 그 결과 총 143명이 항전 끝에 귀환하는 등 절반에 가까운 장병들이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인원들은 안타깝게도 그대로 월북해 북한에 정착하게 되었죠. 이렇게 대대장들이 연달아 월북을 택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의 주요 월북 이유는 바로 이승만 정부에서 단행한 숙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는 한국전쟁 발발 전으로 남북한 간의 긴장감이 최고에 달하던 때였는데요. 특히 1948년에는 여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내부에서는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대규모의 숙군을 감행했죠. 이에 강태무와 표무원은 큰 공포를 느끼고 월북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월북한 이후 대규모 숙군이 다시 시작되었고 최종적으로 군인원의 최소 5%가 숙청되었습니다. 월북한 대대장들과 부대원들은 30만 명의 평양 시민들이 모인 군중대회에서 큰 환영을 받았는데요. 이후 월북한 병사들은 조선인민군에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강태무와 표무원은 1950년 6.25 전쟁 당시 유경련대 대대장으로 참전했고 포로 수용소 강사로 파견되어 국군 포로들에게 인민군의 편입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1952년에는 국군 포로 출신들로 구성된 조선인민군 대대장을 맡기도 했죠. 이후에도 그들은 북한에서 높은 직급으로 살았습니다. 조준희 일병 월북 사건. 조준희 일병 월북 사건은 1984년 6월 강원도 고성의 율곡부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당시 육군 GP에서 근무하던 조준희 일병은 사건 당일 새벽 내무반에서 난사를 하고 투척을 한 뒤 휴전선을 넘었는데요. 그를 추적하던 병력들 또한 모두 15명이 세상을 떠났고 1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최악의 군대 사고로 기록될 정도인데요. 하지만 당시는 언론 통제가 강력했던 시절이라 외부에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고 군 사고로만 처리되어 유가족들에겐 제대로 된 보상조차 없었습니다. 월북했던 조일병은 삐라와 대남방송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는데요. 이로 인해 부대원들은 전방에서 경계 근무를 서며 조일병의 대남방송을 듣고 치를 떨어야만 했습니다. 월북 이유에 대해선 말이 많은데요. 당시 1사단에 근무했던 모 중위의 말에 따르면 그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여자친구와 이별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인데 거기에 더해 고참들이 대학을 다니다 군대를 왔다며 비아냥대고 구타를 하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많은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강제로 군대에 징집된 사례가 많던 때이기도 했죠. 오길남 박사 월북 사건.
월북과 탈북, 정치범 수용소라는 최악의 요소가 모두 들어간 오길남 박사 사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월북 사건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태어난 오길남 박사는 1970년 서울대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고 서독이 튜빙겐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그러던 중 한국인 유학생이 모인 파티에서 부인과 처음 만나 결혼을 하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정권이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그는 한국에 귀국하지 못한 채 서독의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는데요. 서독에서 유학을 시작한 지 15년 만인 1985년 그는 43세의 나이로 브레멘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독재 정권 속에 있었고 그는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어버려 고학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거기에 더해 아내의 지병이었던 간염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죠. 때마침 오길남 박사에게 한 줄기 빛으로 착각할 수 있는 악마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북한 측에서 그에게 마르크스 경제학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아내의 병 또한 고쳐주겠다고 회유한 것입니다. 부인 신숙자는 눈물을 흘리며 만류하기도 했죠. 그럼에도 마땅한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는 북측이 제한 3개월 만에 가족을 데리고 평양 국제비행장까지 도착하고야 맙니다. 하지만 북한은 처음 약속한 것과는 달리 강의는커녕 민영훈이라는 가명으로 대남방송을 시켰고 공작원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에 대해 매우 실망을 하고 뒤늦게 월북을 후회했는데요. 그러던 중 위에서 서독 유학생 2명을 덴마크로 유인해 데려오라는 지시를 받고 그는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1986년 덴마크 공항에 도착한 그는 공항 직원에게 도와달라는 쪽지를 건네어 탈북에 성공했죠. 그 후 그는 서독으로 건너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뒤 아내와 딸을 송환해달라고 북측에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북측에서 온 답변은 돌아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1991년에는 북측으로부터 가족들의 사진과 딸들의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 테이프를 받으며 다시 한번 회유를 받았는데요. 사진을 유심히 보던 오길남 박사는 사진 속 배경이 평양시가 아님을 눈치채고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남겨진 가족들은 관리소에 수용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그는 자신과 가족들이 맞교환을 부탁해보기도 했지만 북한은 거부했죠. 그 후 92년에 한국에 들어온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 10년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근무했습니다. 2011년경 이 사건이 공론화되자 경남 통영 출신인 신숙자를 송환하라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이 사건이 떠오르자 북한은 2012년에 그녀가 간염으로 이미 사망했다는 입장을 이례적으로 밝혔는데요. 실제로 간호사 출신이던 아내는 수용소 한 병원에서 일하다 2008년에 강경변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북한은 또한 두 딸은 오길남이 가족을 버리고 어머니를 죽게 만든 것 때문에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며 그들은 오길남과의 만남을 강하게 거절했으며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기를 요구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북한의 입장문일 뿐 실제로 딸들이 그렇게 말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일이죠. 방송과 언론에도 이 사건을 알리며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온 오길남 박사는 현재 두 딸이 북한에서 벗어나 잘 살고 있다는 말을 할 정도로 심신이 무너져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합니다.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라는 제목의 노래도 있는 만큼 힘들어서 도망치더라도 결국 이상과는 다를 때가 더 많습니다. 북한에 간 월북자들은 일단 체제 선전에 이용되며 이용 가치가 높을 경우 생활과 배급 지원을 보장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북한의 감시 속에 살게 되죠. 때문에 그들은 다시 탈북을 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이렇게 숨막히는 감시 속에서 죄를 지을 경우 북한 정부의 엄격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